형수님은 시집 온 사람이잖아요. 친정 제사는 무슨 친정 제사예요? 시댁 제사나 제대로 지내세요. 신우이가 차갑게 내뱉은 말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친정어머니 제사에 다녀와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제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고 친정어머니 제사는 그보다 사흘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친정어머니의 제기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그 제사상 그릇들을, 그리고 그 제기를 꺼내 닦을 때마다 흘렸던 눈물들을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박선희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제사를 닷새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나무를 다듬어야 했고, 전을 부쳐야 했고, 고기를 재워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에 서서 도라지를 다듬는데 문득 허리가 쿡 하고 쑤셨습니다. 작년보다 더 아팠습니다. 손가락 마디도 뻣뻣했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사는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태준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형제분들이랑 같이 제사 준비하면 안 될까요? 제가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파서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하잖아. 동생들은 서툴러서 오히려 더 힘들어. 그냥 당신이 하는 게 편해. 편하다고요. 누구한테 편한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30년 동안 들어온 대답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신우이, 이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번 제사 때 우리는 좀 늦게 갈게요. 애들 학원 때문에요. 형수님이 다 준비해 주시면 저희는 가서 절만 하고 올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늦게 온다는 건 결국 제사 준비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전에도 늘 그랬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칸에 보자기로 쌓인 상자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제가 시집 올 때 주신 제기였습니다. 선이야, 이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제기란다. 내가 가져가서 명절 때 친정 제사도 지내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제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시집 온 첫 해, 친정어머니 제사에 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시집 온 며느리가 친정 제사는 무슨 친정 제사야? 이 집 제사나 제대로 지내면 되지. 저는 그날 방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요. 제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닦았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닦아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는 30년 동안 이 제기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왜 저는 시댁 제사만 30년을 지내고 친정 제사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까요? 문득 달력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친정어머니 제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 제사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수요일이 친정어머니 제사예요. 올해는 제가 좀 다녀와도 될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우리 친척들 모임 있잖아.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형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음식 준비해? 하지만 제 어머니 제사인데요. 처남이 있잖아. 처남이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여기 일이나 신경 써.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빠 동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 주 수요일이 어머니 제사잖아요. 오빠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선이야, 너는 시집간 사람이니까 안 와도 돼. 조카들이랑 우리끼리 지낼게. 너는 시댁 일이나 잘해. 오빠. 하지만 저도 어머니 딸인데요. 제사 지내고 싶어요. 선이야,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친정에 자꾸 얼굴 비추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의 말이 맞는 걸까요? 시집간 딸은 정말 남의 집 사람일까요?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 봐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박선희가 아니라 큰집 며느리였습니다. 친정에서는 저를 시집간 딸이라고 했습니다. 박선희가 아니라 남의 집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일까요? 저 박선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도라지를 다듬었습니다. 고사리를 산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전을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동생 태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이번 제사 때 저희는 조금 늦게 갈게요. 형수님이 알아서 잘 준비해 주시면 저희는 가서 절만 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매번 혼자 준비해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는 문자로 형식적인 감사를 표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의 65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24살에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그 당찬 신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친정과 시댁을 두루 잘 모시는 것.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시댁 제사만 30년을 지냈고 친정 제사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일은 시어머니 생신과 겹쳐서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요. 명절마다 20명이 넘는 시댁 식구들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며느리니까요. 저는 다시 장롱으로 갔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제기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사기 그릇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못난 것 같아요. 30년 동안 엄마 제사 한 번 제대로 못 지냈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제 길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먼지를 하나하나 깎아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달라질 거예요. 엄마. 딸이 이번에는 엄마 제사 꼭 지낼게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제사를 사흘 앞둔 저녁, 신우이, 미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번 제사 음식은 뭐 준비하실 거예요? 저희 애들이 형수님 손맛을 너무 좋아해서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이랑 나물이랑 탕이랑요. 늘 하던 대로요. 역시 형수님이 최고예요. 우리는 형수님만 믿어요. 믿는다는 말. 그 말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저는 차를 마시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형수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겠죠.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었습니다. 저는 홀로 부엌에 앉아 내일 장을 볼 목록을 적었습니다. 배추, 무, 도라지, 고사리, 고기, 생선. 목록은 길었습니다. 문득 친정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시집 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시집 가면 힘들 거야. 하지만 참고 잘 살아야 해. 그래도 친정은 항상 내 편이니까 힘들면 언제든 오너라.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친정에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하소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참다 보니 친정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친정에는 오빠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 임종 때 단 한 번도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시댁 일정 때문에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도 시댁 제사와 겹쳤거든요. 저는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급히 친정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선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끝내 못 보고 가셨어.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가셨으니까요.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다들 명절 준비로 바빠 보였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장을 봤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를 찢고 고사리를 삶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오후 내내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그는 부엌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제사 준비하느라 고생하네. 근데 저녁은 차렸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그럼 빨리 차려. 배고파.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내고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부부일까?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을까? 밤이 깊었습니다. 제사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또 부엌에서 하루를 보낼 겁니다. 모레는 제사를 지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친정어머니 제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못할 겁니다.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 봐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정말 이 집의 며느리일 뿐인 걸까요? 각선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내일은 또 일어나야 합니다.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딸이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시어머니 제사 다음 날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서서 음식을 만들었더니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랐고 발목도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정리해야 했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집안을 청소해야 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제사가 끝나자마자 모두 돌아갔습니다. 형수님, 수고하셨어요. 맛있었어요. 신우인 미정이 가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에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설거지를 하는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제사일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부엌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친정어머니 제사일이에요. 제가 다녀와도 될까요?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일? 안 돼. 내일 우리 친척 모임 있잖아. 삼촌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 당신도 가야지. 하지만 제 어머니 제사인데요. 그제야 남편이 신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희 씨, 우리 제사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 당신 피곤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또 친정까지 가면 몸이 더 안 좋아지잖아. 쉬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제 걱정인가요? 아니면 친척 모임에 제가 빠지는 게 싫은 건가요? 저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처남이 있으니까 처남이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여기 일이나 신경 써. 내일 친척들 오면 음식 준비해야 하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대화는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붙잡고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제 어머니 제사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왜 시댁 친척 모임이 제 어머니보다 중요한 걸까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오빠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선이야. 선희야. 무슨 일이야? 오빠, 내일 어머니 제사잖아. 오빠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선희야. 너 올 필요 없어. 조카들이랑 내가 지낼 거야. 오빠, 저도 가고 싶어요. 제 어머니인데요. 선희야.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는 시집간 사람이야. 친정 제사는 아들이 지내는 거고 시집간 딸은 안 와도 돼. 그게 예의야. 오빠.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너 지난번 아버지 제사 때도 안 왔잖아. 그전에도 안 왔고 솔직히 말하면 너 이제 친정의 얼굴도 잘 안 비추니까 조카들도 너를 이모라고 생각 안 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제가 안 온 게 아니라 못 온 거예요. 시댁 일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너는 이제 시댁 사람이지. 친정 사람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고. 오빠. 선희야, 미안하지만 내일은 오지 마. 우리끼리 조용히 지낼게. 너는 시댁 일이나 잘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이제 시댁 사람이지. 친정 사람이 아니야.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고. 저는 시댁 사람인가요? 아니면 친정 사람인가요? 아니, 저는 누구인가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들을까봐 숨죽여 울었습니다. 3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24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집에 왔던 날이요. 그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게 설렜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날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이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야. 가족. 저는 정말 이 집 가족이 된 걸까요? 30년을 살았는데 왜 아직도 며느리일까요? 왜 박선이가 아닌 큰집 며느리일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가지 못한 친정어머니 제사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 친척들이 올 음식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오빠가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겠구나. 조카들과 함께요. 저 없이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는데 눈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무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딸이 또 못 갔어요. 딸이 정말 못나서 엄마 제사도 못 지내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댁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날랐습니다. 전을 부쳤고 찌개를 끓였고 상을 차렸습니다. 큰댁 음식은 역시 맛있어요. 큰댁 수고하셨어요. 친척들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또 설거지를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었습니다. 허리는 더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친정어머니의 제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사용했어야 할 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선이야, 엄마는 내가 걱정이다.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라. 내 인생도 소중한 거야. 하지만 저는 어머니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인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입가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저일까요? 문득 화가 났습니다. 남편에게, 시댁에게, 오빠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요. 왜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을까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제가 어머니 제사를 못 가서 얼마나 마음 아픈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 딸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요? 친정어머니 제사가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신우이 미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제가 내온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날씨가 좋죠. 저는 어제 친정 다녀왔어요. 엄마 산소 벌초하고 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우이는 친정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산소 벌초를 하러요. 형수님 친정은 어떠세요? 요즘 친정 제사는 누가 지내세요? 신우이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겠죠. 오빠가 지내요.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형수님도 친정 제사 가시고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못 가요. 왜요? 형수님도 가끔은 친정 가셔야죠. 시댁 일정이랑 겹쳐서요. 그래서 못 가요. 신우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오빠가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형수님은 여기 일도 많으시고 시집 온 사람이 친정까지 자주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집 온 사람이 친정까지 자주 가면 좀 그렇다. 신우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친정 자주 못 가요. 시댁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형수님은 저희 집 제사도 다 챙겨주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장남 며느리는 달라요. 저는 차를 마시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는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저 이제 갈게요. 오늘도 맛있는 차 감사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을 닫고 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우이는 친정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산소 벌초를 했다고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30년 동안 친정어머니 제사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그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시집 온 사람이 친정까지 자주 가면 안 된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시집 온 사람이니까 친정은 버려야 하는 거구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친정어머니의 제기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제기였습니다. 제기를 쓰다듬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로만 살았다는 것을요. 박선이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큰 집 며느리만 남았다는 것을요. 친정도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습니다. 시댁 일정 때문에, 며느리 역할 때문에 제 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기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제기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먼지를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올해 어머니 기일에는 꼭 제사를 지내겠다고. 누가 뭐라 해도
이번에는 가겠다고.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저녁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년 친정어머니 제사 때는 제가 꼭 가고 싶어요.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올해도 안 갔잖아. 그래서요. 매년 못 가니까 내년에는 꼭 가고 싶어요. 처남이 잘 지내고 있을 텐데 뭐. 당신이 굳이 갈 필요 없어. 여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가야죠.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 왜 자꾸 이래? 30년 동안 안 가다가 갑자기 왜 가겠다는 거야? 뭐 불만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불만이요? 네, 있어요. 30년 동안 시댁 제사만 지냈어요. 친정 제사는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 장남 며느리면 시댁 제사 지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럼 제 친정은요? 제 어머니는요? 그건 중요하지 않나요? 남편이 밥그릇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30년 동안 잘 살다가 갑자기 왜 이래? 잘 살았다고요? 제가 잘 살았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저는 30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내년에는 꼭 친정어머니 제사에 갈 거예요. 남편이 화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모르겠어. 남편은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친정어머니 제사 지내기. 제 생일 챙기기. 시댁 제사 분담하기. 며느리가 아닌 박선희로 살기.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삼켰던 것들을 이제는 토해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달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를 낼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동생 며느리 은주였습니다. 은주는 저보다 10살 어렸습니다. 남편의 동생 태식과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었죠.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무슨 말이야? 어제 형부님한테 들었어요. 형님이 친정 제사 얘기하셨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에게까지 말했나 봅니다. 아하, 그게. 형님, 저도 사실 비슷해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친정어머니 제사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매년 시댁 일정이랑 겹쳐서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요. 너도. 네. 그런데 우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시집 갔으면 시댁일이나 해. 친정 제사는 아들이 지내면 되니까 오지 말라고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서러웠어요. 저도 엄마 딸인데 왜 엄마 제사를 못 지내야 하나요? 저는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나도 그래. 나도 30년 동안
친정어머니, 제사에 못 갔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곁에 없었어. 형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시댁 며느리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친정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서로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존경해요. 30년 동안 이 집 큰며느리로 모든 걸 다 해오셨잖아요. 제사도, 명절도, 집안 대소사도요. 존경이라니.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형님. 당연한 게 아니에요. 형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편했던 거예요.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형님한테 미안해요. 형님이 다 하시는 걸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 했어요. 형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빠졌어요. 은주야,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형님. 그래도 미안해요. 앞으로는 제가 도울게요. 형님, 혼자 다 하시지 마세요. 저는 은주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은주야, 고마워.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형님, 저도 이번에는 친정어머니 제사에 가려고요. 형님이 용기 내신 거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진짜. 네, 우리 같이 해요, 형님. 우리도 딸이잖아요. 엄마, 제사 지낼 권리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덕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형님. 그리고 다음 제사 때는 제가 형님 도울게요. 음식 준비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해요. 은주야. 형님, 혼자 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의 가족 제사니까 같이 준비해야죠. 은주가 떠나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장롱에서 친정어머니의 제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엄마, 올해는 꼭 제사 지낼게요. 은주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우리 함께 엄마 제사 지낼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절기라 옷을 정리하려고 장롱을 뒤지는데 제일 안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선희에게라고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이야, 엄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거 너도 알지?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더라. 엄마는 내가 걱정이다. 내가 시집 가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엄마는 다 알아. 명절 때 내가 혼자 음식 준비하는 것도, 시어머니가 너한테 엄하게 구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시집간 딸한테 친정이 나서면 더 힘들어진다고 하잖니. 그래서 엄마는 참았어. 내가 명절에 못 온다고 할 때도, 엄마 생일에 못 온다고 할 때도 다 참았어. 하지만 엄마 마음은 찢어졌단다. 명절 때 내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일 때 내가 와서 미역국 끓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매번 그렇게 생각했어. 특히 제사 때가 제일 슬펐어. 내 오빠가 제사를 지내는데 너는 없잖니. 딸도 제사 지낼 권리가 있는데 너는
왜 못 오는 거니? 선이야, 엄마는 내가 시집간 딸이라고 해서 친정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너는 엄마 딸이야. 시집을 갔어도 여전히 엄마 딸이야. 엄마가 죽기 전에 내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구나. 내가 와서 엄마 손 한 번만 더 잡아주면 좋겠구나. 하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못 올 거라는 거. 시댁 일정 때문에,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못 올 거라는 거.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시집에서 인정받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선이야, 엄마는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까 봐 걱정이야. 내 인생도 소중한 거야. 남한테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 자신도 아껴야 해. 엄마가 죽어도 넌 엄마 딸이야. 그거 꼭 기억해. 시집간 딸이 아니라 박선이라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딸이 정말 못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곁에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바닥에 앉아 우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저는 편지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남편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남편이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30년 동안 저는 엄마를 못 봤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제사 때도 못 봤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며느리로만 보이나요? 각선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안 보이나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저도 친정이 있어요. 저도 엄마가 그리워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시댁 제사 지내고, 명절 음식 만들고, 친척들 시중들. 그런데 제 친정은요? 제 어머니는요? 한 번도 못 갔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선이야. 내가 정말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한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이미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셨는지. 그런데 저는 시댁 눈치 보느라, 며느리 노릇하느라 엄마한테 못 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이번 어머니 기일에는 제가 갈 거예요. 제사를 지낼 거예요. 막지 마세요. 저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딸이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엄마를 저버렸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엄마 말씀대로 저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다고. 가족들과 제대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댁 형제분들 다 모이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직접 만나서 할게요. 다음 주 일요일에 여기로 오시라고 해주세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시동생 태식과 그의 아내 은주, 신우이 미정과 그녀의 남편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에 앉히고 제가 준비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집 큰 며느리로 살았어요. 시어머니 제사도, 명절 음식, 집안 대소사도 다 제가 맡아서 했어요. 형수님, 그건 저희도 알아요. 형수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신우이, 미정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매번 저만 혼자 준비했어요? 왜 여러분은 당일에만 와서 저라고 가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30년 동안 친정어머니 제사에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곁에 없었어요. 형수님, 그건 시댁 일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시댁 제사가 있으니까. 시댁 모임이 있으니까. 친정은 포기해야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정 씨. 당신은 친정 다녀왔다고 했죠. 산소 벌초도 하고. 신우이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식 씨도 친정 잘 다니시죠? 명절 때마다 처가집 가시잖아요.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는 왜 친정에 못 가요? 저는 왜 엄마 제사도 못 지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며느리로만 본 거예요. 박선이라는 한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큰 집 며느리로만 본 거예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어. 진정하라고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진정할 수 없어요. 저는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사 분담표예요. 앞으로 시어머니 제사는 3형제가 돌아가며 맡아요. 올해는 큰아들 댁, 내년은 둘째 댁, 후년은 미정 씨네 댁. 형수님, 그런데 저희는 다들 바쁘시죠? 저도 바빠요. 하지만 30년 동안 혼자 했어요. 이제는 같이 해요. 그리고 음식 준비도 같이 해요. 각 집에서 한 가지씩 맡아서 준비하고 당일에 가져와요. 비용도 같이 나눠요.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근데 그건 너무 너무 뭐예요? 너무 과하다고요? 30년 동안 저 혼자 다 한 게 과한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같이 하자는 게 과한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제사는 제가 갈 거예요. 올해부터요. 누가 뭐라 해도 갈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 내가 같이 갈게. 여보, 미안해, 선이야. 내가 30년 동안 당신을 잘못 대했어. 이제부터는 당신 편이 될게. 처가 제사도 나랑 같이 가자. 남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동생도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형수님한테만 기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도울게요. 은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신우이,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형수님이 당연히 하시는 줄 알았어요. 형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같이 할게요. 제사 음식도 같이 만들고 형수님 도울게요. 저는 종이를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이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약속이에요. 한 명씩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 다음 시동생, 은주, 신우이 남편까지. 마지막으로 제가 서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요. 제사는 같이 준비하고 서로 존중하고 며느리에게만 떠맡기지 않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멋있어요. 형님, 덕분에 저도 용기가 났어요. 고마워, 은주야. 모두가 돌아가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3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내가 당신 편이 될게. 처가 제사도 같이 가고, 당신 친정도 자주 가자. 당신은 내 아내지만, 동시에 장인어른 딸이잖아.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친정어머니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주가 와서 함께 도와줬습니다. 형님, 이 나물은 어떻게 무쳐요? 참기름 넣고 이렇게 무치면 돼. 둘이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형님, 장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 뭐예요? 엄마는 고사리를 좋아하셨어. 그래서 고사리 나물을 꼭 올려야 해. 저는 고사리를 조심스럽게 무쳤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고사리 나물을 해주셨죠. 오후가 되어 남편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친정어머니의 제기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꺼내는 제기였습니다. 제기는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매년 정성스럽게 닦아놨거든요. 여보, 준비됐어? 응, 가자.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친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빠네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이야? 너 어떻게? 오빠, 엄마 제사 지내러 왔어요. 무슨 소리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오빠, 저도 엄마 딸이에요. 제사 지낼 권리가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뭐라 하려는데 남편이 나섰습니다. 처남,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를 친정에 못 오게 한 건 제 잘못입니다. 오빠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매형, 장모님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것도, 장모님 임종을 못 지키게 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이야, 미안하다. 오빠가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오빠, 사실은 오빠도 내가 보고 싶었어. 엄마 제사 때마다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오빠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아니야. 오빠가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어. 오빠네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고사리 나물, 전, 탕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제기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빛을 보는 제기였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제가 시집 갈 때 주신 제기예요. 30년 동안 간직했어요. 오빠가 제기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매일 내 얘기만 하셨어. 오빠, 엄마가 그러셨어. 선이는 착해서 걱정이야. 너무 시댁 눈치만 보고 살까봐. 그러시면서 계속 우셨어.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딸이 왔어요. 30년 만에 제사 지내러 왔어요. 미안해요. 엄마, 딸이 너무 늦었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도 남편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사상에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매년 올게요. 엄마 제사 지내러 올게요. 약속할게요.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선이야, 앞으로 자주 와라. 여기가 내 집이야. 시집 갔어도 여전히 내 집이야. 오빠, 고마워요. 저는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처남, 앞으로 처가 자주 올게요. 명절에도 처가에 들르고 제사 때도 같이 오겠습니다. 고맙네, 매형. 내가 너무 선의를 내쳤구나. 미안해.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정집에서 어머니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오늘 같이 와줘서요. 그리고 오빠한테 사과해줘서요. 당연한 거야. 내가 미안해. 30년 동안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제사를 지냈습니다. 30년 만에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이면서 동시에 딸이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시어머니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전날 밤부터 혼자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동생 은주가 먼저 왔습니다. 형님, 제가 나물 준비해 왔어요. 고마워, 은주야. 잠시 후 신우이, 미정도 왔습니다. 형수님, 저는 전 준비해 왔어요. 집에서 미리 부쳐왔어요. 미정 씨, 고마워요. 시동생 태식도 아내와 함께 과일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올렸습니다. 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상 앞에 모여 섰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제가, 그 다음 시동생 가족이, 마지막으로 시누이 가족이 저를 올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수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요. 내가 다 한 게 아니라 다들 같이 준비한 거잖아. 그래도 형수님이 제일 중요한 음식 만드셨어요. 시누이 미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형수님한테만 기댔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네, 약속할게요. 다음 제사도 저희가 같이 준비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미정도 함께 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 후에 혼자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처가 가자. 장모님 산소 벌초하러. 정말 응, 우리 1년에 몇 번씩 가자. 당신도 친정 자주 가야지.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제야 당신이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제기는 더 이상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매년 꺼내 쓸 수 있게 손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제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이면서 딸이라는 것을요. 시댁 사람이면서 친정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박선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았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저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함께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제 친정도 존중해줬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65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박선이야.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잘했어. 선이야, 이제야 내 목소리를 냈구나. 엄마,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박선이로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제 목소리를 냈어요. 가족들도 저를 이해해줘요. 잘했어. 우리 딸, 엄마가 자랑스러워.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침 준비하고 있어? 응. 거의 다 됐어.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이제 상 차리기만 하면 돼. 남편이 상을 차려줬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처가 가는 거 잊지 마.
응, 알아. 나도 기대돼. 장모님께 인사 제대로 드려야지. 30년 동안 못 해드린 인사.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공책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에 썼던 내가 원하는 것들 목록이었습니다.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정어머니 제사 지내기 완료. 제 생일 챙기기. 다음 달에 남편이 챙겨주기로. 시댁 제사 분담하기 완료. 며느리가 아닌 박선희로 살기 진행 중. 저는 펜을 들어 마지막에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로 존중하며 살기 시작. 공책을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힘든 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주가, 심지어 신우이도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제 편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얀 목련, 분홍 진달래, 노란 개나리, 꽃들이 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 30년 만에 드디어 제 인생의 봄이 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 이제 행복해요. 며느리가 아니라 박선희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선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30년 동안 바라왔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